제가 98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98학번 스타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 H.O.T 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크웹 양진욱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우리가 이게 제가 8시간을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R까지 돌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정상 또 이게 학원이 이렇게 대면 강의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그래서 3시간 딱 금요일날 할 수 있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도 50명 들어가는 건데 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딱 다행히 아직까지는 1.5단계가 안 돼서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딱 30명 정도까지는 받고 25명으로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영상은 신청자는 한 70명 됐는데 다른 분들은 이걸 녹화를 하는 이유가 시험 전까지 일단은 신청하신 분들은 의지가 있으시니까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문제풀이 하되 대신 필요한 중요한 내용은 제가 제 교환을 좀 하고 또 혹시 여기서 유료 회원이 있으시면 지금 강의가 원래는 이거 자체가 먼저 좀 서둘러서 먼저 저희가 출시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내일 배움 카드라고 직장인,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 이쪽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서 그 심사가 사실은 이번에 이걸 후원도 받게 되고 한 이유가 직장인 내일 배움 카드로 이제 등록이 돼서 몇 개 이제 처음에 문의가 왔던 몇 개 회사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화장품이에요. 직장인들 그거 뭐 카드로 하면 뭐 2, 3만 원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강제로 CEO가 강제로 이제 다 카드 만들어서 공부시켜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후원도 받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그냥 이거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슬라이드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왔다 갔다 할게요. 그냥 필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30분 동안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튼 40분까지 일단 1과목 핵심 이론 문제는 몇 개 안 돼요. 10문제 다 10문제 이렇게 해서 총 50문제예요. ADSP에 대한 기본적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그쪽으로 하고 특히 여기 뭐 제 제자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게 기말고사죠. 그래서 이게 그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 데이터진흥원에서 이거 자체가 기말고사라 보게 되면 이제 그 단체 접수나 뭐 다른 것들이 된다는 그 입수를 받고 그렇죠 한 거고 이 공식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문제집을 처음에는 안 하는 이유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데이터진흥원에 나온 딱 책이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5만 원짜리 이따만큼 두꺼운 다들 그 알코올 때문에 쓰시는데 거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뭐 제 거기 강의나 뭐 이런 데는 제가 또 대학 교재 외국인 뭐 그 책을 우리 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저작권법 때문에 다른 걸 위주로 많이 또 실 데이터 위주로 많이 했는데 사실은 ADSP만 갖고 이제 준비하려면은 우리 아래에서 제공하는 그 소스 코드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개 예상 우리 문제랑 관련된 거는 몇 개 돌려볼 거고 뭐 코드 설명은 없어요. 대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요즘 대세는 파이썬이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문의를 심사위원이나 이쪽에 했을 때 통계 위주로 시험을 낼 거다. 그리고 문제가 재작년하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보거든요. 작년에 봤을 때 하고 올해 하고 문제가 완전 바뀌었어요. 최근 8월달 시험 보면 통계가 딱 그 정도예요. 이 통계청이 이제 관여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진흥원에서 이 빅데이터 기사라는 시험을 이제 주관을 합니다. 이게 원래 산업인력공단으로 원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사 자격증이나 기술사는. 근데 데이터진흥원이 원래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DSP는요 합격률이 한 30% 정도 돼요.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진다고 말을 하면 비슷합니다. 근데 예전에 얘네 이쪽이 이제 제 전 직장인 부영그룹에 거기에 이제 데이터진흥원 그게 있는데 그 4층인가에 있어요. 여기 데이터진흥원이. 그래서 항상 동국대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전국부로 됐죠. 정부에서 데이터 댐 만들고 15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교육비가 40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흐름이니까 이거는 이제 필수예요. 실제로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제는 ADSP는 많이 쳐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옛날에 정보처리 기사 같은 자격증이 돼버렸어요. 없으면 안 되는 자격증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유일한 데이터 자격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고, 실제로 이제 공대 친구들 몇 명 있는데, 공대 같은 경우도 이건 따셔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웹크롤링이나 기본적인 머신러닝 돌리는 거를 뽑아요. 아예 그 담당자가 말했어요. 그 배민 담당 그 CTO가 말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데이터 애널리티스트는 만약 10명 뽑으면 1명 뽑는다. 진짜 막 석박사 다 있고 완벽한 그것만 하신 분은. 그러지 않으면 데이터 엔지니어를 뽑는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뭐냐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풀스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풀스택의 의미는 머신러닝의 아마 딥러닝까지는 안 가도 머신러닝 여기 우리가 배우는 요 기법들로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딱 말하면 판다스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산 담당자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요청하는 게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 마트라고 그래요. 우리 시험에도 나오죠. 데이터 마트에서 내가 어떤 걸 뽑아서 어떤 걸 뽑아줘. 그러면 그 전에 SQL을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석해줘. 그렇죠? 회계팀에서는 분석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런 거 쓸데없는 게 튀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건 기본이다. 그리고 이건 협찬사.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빅데이터는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용의 데이터다라는 특징을 비유한 말로 적절한 것.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기출 문제만 제가 일부러 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하는 거나 기출 문제로만. 그래서 이건 플랫폼이라고 하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게 결국 공용의 데이터니까. 데이터가 곧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찾아볼게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예요. 보시면 결국 빅데이터의 기능은 꼭 시험에 나와요. 제가 지금 이거 추린 게요. 제가 3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첫 번째는 떨어졌어요. 시험 공부 안 하고 내가 빅데이터로 MBA 또 했는데, 그렇죠? 제가 본영에 석사가 3개인데 마지막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박사 받고 이쪽으로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전환하기 위해서 사실은 논문 쓰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크롤링 해가지고 논문 쓰는 거 보고 제가 눈 돌아가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네? 맨날 선문제만 돌리다가. 그쵸? 그래가지고 공부하려고 1년 동안 진짜 일하면서 같이 했는데, 그때 나왔던, 그러니까 제가 3번 봤잖아요. 딱 하필이면 1년 봤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이거 여러분 알다시피 6개월 찍었어요, 제가. 왜냐면 주말마다. 왜냐면 저희가 다른 ADSP의 강의랑 틀리게 R까지 한 게 결국은 쭉 빅데이터 기사나 다른 것까지 준비하라는 과정으로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거가 궁극적으로 말하면 요거를 그대로 제가 한국관광공사랑 상지대 그쪽에서도 강의를 했고, 지금 얼마 전에 했던 블록체인 개발자 과정에서도 머신러닝 강의를 이 교재로 일단 툴만 달라요. 파이썬이라는 툴로 바꿔서 강의를 했어요. 기본은 다 똑같으니까. 이론 정리만 돼 있는 거잖아, 머신러닝. 범위가 진짜 넓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항상 봐봐요. 3년 전에도 나왔고, 지금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던 문제만 제가 뽑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 진흥원에서 하는 공식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는 꼭 푸셔야 돼요. 그건 지금 시간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답처럼 하세요. 답부터 다 달아. 그리고 그걸 외우세요. 50% 나와요. 희한한 거 나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해요. 왜냐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통계학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요거 1, 2, 3과목이지만 3과목이 실제로는 3과목이에요. 3과목 자체도 2과목이라고. 이해되시죠? 총 4과목을 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정형 데이터까지 가기 때문에. 머신러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 이번 8월에 나온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 딥러닝까지 나와요. 딥러닝 이론까지. 그래서 딥러닝, 스타켓에 여러분 알면 SG, 렐루,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저도 이거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금 예상이 뭐냐면 수준을 아직 봐야 되는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사는 보통 20%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ADP는 넘사벽이 제가 시험 봤잖아요. 3%예요. 기술사 시험이랑 같은데 왜 그러냐면 문제가 공기업 빅데이터 팀장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팀장 시험을 서울 빅데이터 연구소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면접까지 갔기 때문에 알아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가시면 여러분들 그 5만원짜리 이만한 4,000페이지짜리 가져가요. R로 봐도 되고요. 파이썬으로 봐도 되고요. SPSS로 봐도 되고 사스로 봐도 돼요. 코드 다 가져가도 돼요. 근데 문제가 딱 이거예요. 공공 데이터를 그러니까 4시간 동안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가서 자, 공공 데이터 몰에서 미세먼지에 관해서 당신이 PM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사람은 어떻게 구할 거고 그런지를 쫙 다 코딩해가지고 결과물 제출. 시간이 모자라요. 밥 먹고 그것만 하시는 분 아니면 이해되시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나와야 돼요. 4시간 동안.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K대학교 교수 임용 시험에 석사만 있어도 ADP가 있으면 교수가 돼요, 지금. 그것도 전임 교수. 그 정도로 권위가 있어요, ADP는. 그래서 공부를 같이 R이랑 천천히 하시라고 일부러 이제 강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하시면.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서 이거 두 개는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 결국 연료라는 거예요. 옛날에 4차 산업의 연료예요. 예전엔 석탄이었잖아요. 그때 지금은 데이터다 이거예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중에 근데 문제는 잘 정제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결국은 우리가 3차 우리 산업혁명 할 때는 뭐예요? 원유였죠. 근데 이젠 데이터가 결국 에너지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렌즈에 비유해요. 그게 이제 구글의 앵그램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 뒤에 나오는 이 그림이죠. 이 앵그림, 뭐냐면 북 있죠? 지금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됐냐. 이 내용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플랫폼이 시험이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걔를 헷갈리거든. 렌즈하고 플랫폼. 알았죠? 그래서 플랫폼은 공동 활용 목적.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유무용의 구조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표본 선택 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이 해결되게 됐어요.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빅데이터가 만드는 변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항상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상관관계 분석. 이제 인과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과관계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회귀분석이라는 걸 어차피 제일 나오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회귀분석이라는 건 내가 이 어떤 X를 갖고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Y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결국 설문 받은 게 그거예요. 이 회사가 왜 잘 되지? 그러면은 요거를 결과를 이미 아는 상태에서 요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 보면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논문이 다 어떤 회사의 석세스 팩터 왜 그 회사가 잘 될까? 그게 결국 요인이잖아요. 잘 되는 원인이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 그래서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그레션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데이터는 근데 예전에 어떻게 하면 정제를 잘해야 됐어요. 흔히 말하는 N이 많아야 했어요. 내가 조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게 통계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30개 이상은 돼야 통계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말하면 보통 추출 방법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추출할 때 우리가 다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5천만 인구를 다 못하니까 어떻게 일부만 뽑아가지고 그 중에 대신 이게 잘 뽑아야죠. 대표성을 갖고 있는 뽑아요. 그거를 샘플이라고 해요. 이 이론을 모르면 코드가 이해가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샘플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샘플이라는 아예 코드가 있죠. 그래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이거 갖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요거 갖고 요거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추정이 맞는지를 뭐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이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아는 가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조사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역적 방법이 있고 귀납적 방법이 있어요. 연역이라는 건 아까 똑같이 우리가 가설 설정하는 거예요. 뭐뭇은 뭐뭇일 것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가설 검증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약간 사회조사 분석사 유일한 기사 자격증인데 그거랑 돼요.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 기사 자격증의 주관 기관이 이제는 과기부가 아니라 통계청이에요. 통계청하고 과기부하고 서로 하다가 결국은 그냥 데이터진흥원에 했던 애들 걔한테 위탁 맡기고 둘이서 나눠 가진 것 같아요. 원래 자체가 처음부터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 후배 중에 통계청이 있어서 야 너네가 보는 거 봐. 너네가 그러면 아무래도 필기는 통계청에서 하지 않을까.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번 8월부터 시험이 통계 문제가 어디서 많이 봤던 시험인데 했더니 제가 예전 한 4년 전에 봤던 사회조사 분석사에 나왔던 필기시험이랑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계산 문제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연관 분석 형태에서만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잔차, 회귀 분석 그리고 뭐냐면 소프트맥스 공식 나오기 시작했어요. 8월부터. 그러니까 금년에 따셔야 돼요. 내년부터 확 난이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빅데이터 기사 전에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렇게 회계 쪽 공부하시면 알면 회계사가 있으면 그 밑에 뭐예요? 세무사 있죠? 그 밑에 뭐예요? 재경관리사 있죠? 재경관리사급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거치는 그냥 과목 한두 개 차이. 왜냐면 실제 빅데이터 기사가 4과목이거든요. 실기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따셔야 돼요. 알았죠? 이번 따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 가르쳐주세요. 원래 뭐야? 공식 문제집 일단 답 달고 그대로 어떻게 되는지 역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은 사실 벼락치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격증이 뭐 이런 말 하면 그러는데 꽤 많거든요. 근데 공부 그딴 식으로 했어요. 알았죠? 정급하면 그거라고 해야죠. 왜냐면 나온 것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시험의 단점은 뭐냐면 보통 사조사나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거는요. 책을 낼 때 내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기출문제만 쫙 해가지고 돌리면 돼요. 어차피 내가 이런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쫙 10년치 딱 해가지고 산업인력공단을 공개하니까 돌리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도 그렇지만 이 공개 여러분 네이버 가시면 이 카페에 있어요. 카페에서 시험 본 사람들이 후기 적는 거죠. 토익 후기처럼. 그거 이제 문제 재구성해서 답 만드는 거거든요. 대부분 틀린 게 많아요. 저도 틀린 거 골랐어요. 그래서 답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예전에는 사전에 잘 정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후처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왜 상관가능성에 분석하냐면 옛날처럼 회계 분석하는데 내가 뭐가 중요한지 속된 말로 이게 녹화가 돼서 좀 그런데 이게 X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녹화돼가지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패턴 분석이 중요해요. 패턴 레코니션이라는 과목이 아예 공대에서 있어요. 예전엔 공대생들하고 마인드하고 이 경영학과나 다른 문과생들의 마인드가 완전 달랐어요. 서로 다른 언어예요. 왜냐면 우리 공과생들은 인풋, 정제, 처리, 아웃풋 이거거든요. 사고방식이. 근데 문과생들은 서로 막 얘기를 하다가 좁혀요. 서로 좋은 걸로. 그래서 근데 이 딥러닝 특히 나오면서 마인드가 바뀐 거죠. 왜?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쵸? 딥러닝 들어가면 계산이 안 돼요. 컴퓨터 없이는. 근데 꼭 결과가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거 다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해요. 인풋이 있는데 안에가 계산이 풀리 커넥티드라고 해요. 그 시험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안에 구조가. 결과값은 나와. 결국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그 레인맨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갑자기 딱 했는데 답이 딱 나와. 근데 그게 왜 나왔는지 몰라.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딥러닝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최적화예요. 최근의 화두가 옵티마이제이션. 근데 이걸 증명을 뭐로 하냐? 수학으로 한다 이거예요. 참고로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론을 알아야 그냥 무작정 외우지 안 외워져요. 결국 상관분석이 이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많이 교수님들은 해요. 왜냐면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과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인과관계보다는 뭐예요? 상관관계. 왜 우리는 바빠요. 빅데이터 그 많은 걸 다 조사를 못 하잖아요. 패턴을 보고 이게 이렇게 변하는데 X가 변하는데 Y도 변하는 게 상관관계거든요. 그리고 상관관계는 이미 나왔으니까 좀 이따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상관관계는 정말 빅데이터에서 많이 써요. 상관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가 어떤 변해요. 근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뭐예요?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이제 여기 공대생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걸 뭐예요? 벡터. 그쵸? 힘과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근데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음의 상관관계. 여기까지 다 잘 알아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직각. 이게 오소고날이라고 해요. 그걸 수직일 때 뭐냐면 상관관계가 0이에요. 이걸 알아두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뒤에 문제를 제가 일부러 안 냈는데, 왜냐면 처음 봤거든요. 저번 8월에. 시험 문제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사인 유사도예요. 뭐냐면 추천 시스템에 썼어요. 우리가 추천할 때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딱 어떤 책을 했는데 갑자기 이거 많은 사람들의 추천하는 책 딱 뜨죠. 요즘에 특히 어디서 많이 쓰냐면 유통, 쿠팡 11번가. 그쵸? 그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냐면 이 코사인이에요.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소정의 3분 드릴 거예요. 손 들고 아까 보면 전화번호 중간번호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중간번호. 자,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1이 0이 뭐예요? 코사인 0. 이름 말하지 말고 코사인 0 뭐예요? 코사인 0. 이거 뭐야? 어머, 내가 가져가야겠네요. 바쁘니까 넘어갈게요. 1이죠. 코사인 90이 뭐예요? 0이에요. 그렇죠? 모르시면 네이버 빨리 쳐보세요. 코사인. 알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예각이라고 해요. 뭐냐면 내가 이 상품이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뭐냐면은 벡터화 한다고 그래요. 다 숫자로 이렇게. 왜냐면 컴퓨터는 1형 1형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십진법을 쓰지만 컴퓨터는 1형 아주 극단적인 놈이잖아요.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편집해주세요. 아무튼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형 1형이에요. 이진법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뚜루루 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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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리 계산을 해보니까 뭐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코사인이죠. 우리 배웠죠? 이 사인 이렇게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쵸? 그래서 요거니까 요 각도를 재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추천 시스템 그렇게 만들어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 시험 문제에 8월달 주관식 문제로 나왔어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습게 공부 안 하면 떨어져요. 왜? 단답형이기 때문에. 단답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아쉽게 떨어져요. 저도 처음 시험 몇 점 떨어진 줄 알아요? 58점. 60점 만점이면 되는데 58점에 떨어졌어요. 우습게 알다가. 그렇죠? 여기에 그 시험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이거죠. 전수조사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는 전수조사, 표본조사만 했잖아요. 근데 아까 표본이 대표성을 잃으면 그래서 통계를 못 믿겠다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춤 서비스가 되거든요. 속된 말로. 근데 지금은 패턴을 전체를 보고 왜? 컴퓨팅 파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전수로의 변화. 그 다음에 이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으로 변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게 애매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인간관계 분석보다는 상관관계 그렇게 돼야 돼요. 뒤에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 시험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뭐 보셔야 되냐면 요 책임 원칙 있죠.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가 빅데이터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 3법이라고 통과된 거 아시죠? 여러분 B10개월아. 그래서 B10개월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중요하게 써있죠.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그래서 뭐냐면 사생활 침해, 책임 원칙 훼손, 데이터 오용.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3번 했는데 2번 나왔는데 진짜 최근 시험에 다 이거 나와요. 그렇죠? 통제 방안은 동의에서 책임으로 그리고 결과 기반 책임 원칙 구사하셔야 되고 알고리즘 접근 후 이 위기하고 통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뭐냐면 특정 데이터가 본래 목적에 가공 처리돼서 다른 걸로 그렇죠? 엉뚱한 데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사생활 침해죠. 그래서 동의가 아니라 책임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책임 원칙 훼손인데 뭐냐면 잠재적 위험의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는 사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주의 사회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과 기반 책임 원칙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에 잘못된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 허용 및 객관적 인증 방법을 도입하는 필요성이 제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봐봐 이거야.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 책. 실제로
99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있죠. 대입 논술로도 나왔던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용 자체가 이 사람이 아직 범죄자는 아닌데 딱 그 보니까 컴퓨터가 얘가 예지력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뭐예요? 얘가 다음날 몇 시에 범죄할 거야. 그러면 미리 가서 체크를 하는 거야. 감옥에 그냥 그쵸?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 범죄의 위험수가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체포하는 거. 알았죠? 거의 예제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변화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수만 표본조사 중에다 전수조사가 더 상관관계 분석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과목은 다 잘하는데 2과목이 더 어려워요. 솔직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8월이 아니라 작년 시험 문제죠.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이 분석적 영역, 비즈니스 컨설팅 영역, 데이터 처리. 그렇죠. 결국은 빅3 3V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비즈니스 도메인이에요. 내가 어떤 이쪽에 있지만 뭐 호텔 관광이면 호텔 관광, 아니면 경영이면 경영, 공대면 공대. 자기가 사실 이쪽이 더 잘 알거든요. 내가 속된 말로 우리 나와버리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기술로 구현할지 몰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수학적으로 나중에 검증을 해야 되고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수학이나 통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코딩 실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세 개가 결국은 프로그래밍 하는 거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거 포함하는 거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결국 정형 데이터,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험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흡수했어요. 이게 바뀐 정보 처리 기사를, 그래서 요거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정보 처리 기사 같이 준비하시면 좋아요. 같이 그 과목이, 이 과목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총 5과목으로 되어 있는 정보 처리 기사가 이제 바뀐 거예요. 올해부터 바뀐 시험이 이제 이 과목이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완전 DB 관리 뭐 이런 쪽이 다 들어왔는데 바로 그 내용이 우리 이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사 이 과목도 그걸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는 그냥 우리가 응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특히 마케팅에서 많이 씁니다. 제가 그 데이터 마케터를 많이 양성하는 과정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여기 책에서 나와요. BI하고 BA라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 BI에서 쓰는 게 데이터 시각화예요. 자, 결과 보고할 때, 그쵸? 자,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요. 지식, 지혜, 그래서 요거는 정말 중요하고 꼭 나와요. 암묵지랑 이거는. DIKW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DIKW는, 왜 요걸로 나와요? 그쵸, 요거예요. 자, 이거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정식해. 시작. 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유추해야지. 두음법칙 그냥 하면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외워지는 게 있고 쓸데없는 안 외워지는 건 여러분들은 안 맞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정식해. 왜냐면 대전에서 갔더니 이제 대전의 특산물은 식혜인 거예요. 알았죠? 유치해도 이렇게 해야지 외워져요. 나중에 그것밖에 기억 안 나. 단답형은. 이해되세요? 내가 경영지도사를 3번이나 떨어지고 합격했었는데 그 논술 시험에 있어서 그냥 그치? 뭐 이렇게 썼어요. 소설 쓸지 모르는 건. 맨날 떨어져. 왜냐면 답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점들이 그걸 다 읽는 게 아니라 심사 이렇게 자격증 시험은 요 키워드 있잖아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그걸로 줘요. 없으면 자동 완성해놓고 돌린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외워야 돼요. 꼭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자, 따라합니다. 대전 식혜. 시작. 이제 대전 하면 식혜 생각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데이터가 뭐예요? 정보, 지식, 지혜예요. 근데 이게 A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걸로 외우세요. 노트북, A마트는 그냥 가격 정보야. 데이터라는 건 그냥 팩트야. 알았죠? 저긴 100만 원, 여긴 110만 원. 알았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자체는 시험 잘 안 나와.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정보, 지식, 지혜예요. 알았죠? 지식하고 지혜가 제일 헷갈리고 제일 많이 나와요. 항상 나왔어요. 3번 다 나왔어요. 뭐냐면 데이터 가공 및 상관관계 이해를 통해 의미부여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딱 봐가지고 어찌됐든 우리가 그냥 팩트를 기준으로 이게 이거보다 크네. 그냥 그거. 그게 정보예요. 이해되십니까? A마트 가격보다 B마트가 가격이 비싸다. 이해되죠? 요게
그리고 지식은 뭐냐면 그거 갖고 그 팩트를 갖고 우리가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에요. 나리즈는 A마트가 노트북은 더 싸다. 알았죠? 지혜는 뭐예요? 당신이 합리적 구매자라면 뭐예요? A마트의 노트북을 산다. 알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또 많은 얘기가 뭐냐면 사과가 예로 많이 나와요. 사과라면은 여기가 사과가 싸니까 지혜는 뭐냐면 다른 것도 여기가 마트가 쌀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지혜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그대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거는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시험에 나오는 게 1과목은 뻔해요. 그렇죠? 암묵지, 현식지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냥 가기 전까지 외우셔야 돼요.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서브노트 꼭 만드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렇죠, 이거예요. 여기 보면 암묵지는요 그냥 내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거 몸으로 느끼면서 알았죠? 그렇게 하는 거고 형식지는 뭐냐면 이제 매뉴얼. 자전거 탈 때는 처음에 왼발을 밟고 잘 디디고 그 다음에 한 단씩 올린다. 이해되죠? 자격증이나 수험서고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암묵지하고 형식지는. 자, 암묵지가 뭐냐면 내가 이거 자체가 시험 나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면화예요. 연결화 내면화. 알았죠? 뭐냐면 내가 암묵지는 처음에 사람들이 너도 알고 있어? 나도 서울 머릿속에만 있었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서비스를 좋게 하려면 뭐예요? 아무래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가 없어도 다른 직원들이 손님한테 잘해야지, 잘하게 만들어야지. 이해되죠? 그래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 형식을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체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만의 노하우가 아니라 다른 데도 저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이해되죠? 그걸 뭉쳐가지고 체계를 해서 연결화. 그리고 그것이 내 개인으로 그렇지, 이러면 안 돼. 뭐 하다가 소리 지르면 안 돼. 이해되시죠? 밥 먹을 때 짝짝거리면 안 돼.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결국 내면화를 하는 거예요. 요 과정. 공통화, 내면화. 헷갈리거든요. 나도 헷갈려요. 오기 전에 또 다시 봤어요. 그쵸? 헷갈려요. 아무튼 요 문제 DIKW는 언제까지 간다? 여러분 빅데이터 기사 마지막 궁극적인 ADP까지. 그리고 만약 그것만큼 이제 한 게 결국 나오고 2년 후에 기술사 자격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 과목은 계속 나와요. 데이터 리터러시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조건 나와요. 암묵지 형식지랑 기본적인 DIKW는 꼭 아셔야 돼요. 앞으로 그냥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번 한번 제대로 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려먹을 수 있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은 크게 암묵지 형식지 맞죠? 암묵지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나 공유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에게 축적한 내면화된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공통화하는 게 중요하다. 맞죠? 그리고 아까처럼 암묵지가 뭐라 했어요? 자전거 김치 담그기 외워놓으시면 돼요. 예로 외워놔요. 뭐예요? 우리 몰라. 내가 알아. 개인적으로는 내가 넘어지고 아야 하고 울고 그래가지고 안 거야.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식. 그 다음에 형식지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형상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 그럼 맨날 이렇게 나오죠. 어렵게 내면. 뒤에는 유형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식 전달의 공유가 매우 힘들다가 틀렸죠. 자, 유형이니까 쉽죠. 그러니까 문제에 아직까지는 이런 말 문제는 좀 쉬워요. 꼬아내진 않아요. 대신 계산 문제를 점점 늘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과목은 과락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다 2과목이 있어요. 2과목. 왜 익숙하지 않거든요. 컴공이나 아니면 약간 산업공학이나 이 공과대학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공부하신 부분들은 2과목은 과락이 거의 없는데 같은 공학 출신이어도 물리학과 이런 분들은 저랑 처음 시험 보신 분도 물리학과였거든요. 떨어졌어요. 과락으로. 10문제 중에 40점 이상 미만이면 떨어졌는데 3문제 맞히면 과락, 그러니까 그분은 60점 넘었거든요. 억울하셨을 거야. 62점인데 과락 나가지고 요거 2과목 3개 맞아가지고 과락 났어요. 진짜 억울하겠죠. 네, 그렇게 돼요. 공부 안 하고 이거 포기 이러면 안 돼요. 2과목은 암기 과목이에요. 완전. 자, 그래서 정보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정보는 그냥 보인 거죠. 요 사과 가격이 여기보다 싸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DIKW 항상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이거 나온다고요. 기출문제라니까. 이건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암묵지는 개인에게 축적된 지식이 조직의 지식으로 연결되어 공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지식이 나한테 내면화. 이해되시죠?
넘어가요.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분석에 통상적으로 다루는 질문으로 통찰력, 인사이트를 하는 게 요 자체가 추출이라는 건 표본 추출이고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모델링, 예측 이런 것들은 분석 도구예요. 알겠죠?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해서 미안해하고 그 다음에 일단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어주고 싶어요. 빅데이터 활용 기본, 테크닉 방법과 예시와의 연결이 적정한 거는 요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최대 시청률을 얻으려면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간대에 방송해 유전 알고리즘이에요. 유전 알고리즘이란 뭐냐면 결국 생과 사랑 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양육강식 아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결국은 최고 똑같이 지금 막 똑같아요. 이게 유전 알고리즘이 어디서 많이 쓰는지 아세요? 게임 회사들이 이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 실제로 로그인을 하고 가입을 했어. 근데 게임을 실제로 하는 사람 그리고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게임에. 그쵸? 그냥 가입만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그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회사들에게 스폰하는 뭐야? 광고 회사들은 여기야 우리가 노출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많이 우리 거 봐줘야 되잖아요. 그걸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이 떠요. 통계학과, 이거는 솔직히 유전 알고리즘은 저도 듣긴 들었는데 어렵더라고요. 통계학과 아니면은 가르치는 교수님도 없고. 아무튼 이게 뭐냐? 최대 시청률을 얻으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가는 게 그게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알겠죠? 유전 알고리즘이 최근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제 교재 아니면 오늘 오신 분들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제 뭐 파는 것도 아니고 비매품인데 오시면 공부하겠다는 뭐 다 주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GIS 이런 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는 쓰는지는 아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요즘에 그냥 저도 교육을 가서 이제 파워 BI라는 프로그램으로도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이걸 쓰시거든요. QGIS라고 해서 지도 딱 정보 끊어가지고 매출 정보나 예산 같은 것을 어디다 많이 썼는지 보는 그게 가능해졌어요. 시각화가. 그래서 GIS, 지리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TTS라고 교통, EDI. EDI는 전자문서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NICE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 너무 아실 거예요. 유치원 분들, 사설 유치원 하시는 원장님들이 반대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알았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한 번 더 큰,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업, 계열사 여러 개 두는 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부서 있죠. 그때 가지고 있는 건 데이터, 사업부 단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뭐 전자, 가전사업부. 이해되죠? 뭐 그러면 거기서 갖고 있는 게 데이터 마트. 자, 그 다음에 ERP는 꼭 아셔야죠. 전사적 자원관리. 그리고 BI하고 BA하고 차이 꼭 아셔야 하고요. BEAI가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거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 어플리케이션 통합 관리예요. 그 다음에 EDW는 Enterprise Data Warehouse 약자고 KMS는 항상 이렇게 말문제에 많이 나와요.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에요. 즉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식 정보 그리고 EDI 했고요. 아직까지 뭐 켈스나 이런 거는 커말이나 이런 데서는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추가로 뭐 저희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유형 회원분들은 업데이트 된 게 갈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좀 해주면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사용자가 다양한 요구사항에서 데이터를 오타는 아니고 한 칸 띄기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즉 오류가 발생하면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데요. 지금 안 보일 텐데 이걸로 갈게요. 처음에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창피하실 필요 없고 이러면 얼굴도 안 나오고 마스크 썼기 때문에 다들 용감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합시다. 요구사항 분석 시작.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구현. 그래서 요 설명이 아리까리 하잖아요. 시험에 나와요. 말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개념적 설계는, 자, 우리가 요구사항 하면은,
리퀘스트 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거 만들어줘,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줘 할 거 아니에요. 개발자한테. 그때 뭐가 아니라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걸 ER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다음에 뭐 우리 알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요거 인풋한 다음에 요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그림 한마디로 이런 순서도 그리는 형식처럼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머리 개념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가 뭐냐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SQL문 혹시 정형 데이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냐면 관계형이에요. 즉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잘 구현한 데가 이제 파워비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걔네가 뭐냐면 결국 엑셀 여러분 시트 있잖아요. 시트 1, 2, 3, 4. 요거 하나를 다 테이블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테이블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날짜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 판매한 날짜 데이트 정보랑 뭐냐면 캘린더에 원래 캘린더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 캘린더의 데이트 정보랑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끌어와가지고 또 여기 있던 정보를 여기서 쓸 수 있죠. 이해돼요?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거를 RDBMS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인데 이게 뭐야? 릴레이셔널, 그 관계형. 알았죠? 그러니까 데이터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엑셀 조금 함수 쓸 줄 아시는 분들은 시트 1에서 뭐 가져오고 시트 2에서 뭐 가져오고 시트 3에서 그거 뭐 할 줄 모르면 내가 하나 일일이 한 땀 한 땀 셀 클릭, 복사, 붙이고 이거 해야 돼요. 생산.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 엑셀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걸 시트 1에서 뭐 가져오고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함수 쓰시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는 같은 컬럼. 그렇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걸 피처화 한다고 그래요. 특성 정보. 그렇죠?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쓰면 물리적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구현은 뭐냐? 결국 이 SQL문이라는 게 뭐냐면 쿼리를 안 한다. 쿼리가 뭔 뜻이에요? 우리가 궁금하니까 질문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뭐에서 뭐 갖다 줘. 이해되시죠? 그래서 되게 직관적이에요. select from 어디에서 select 뭘 선택해서 뭘 갖다 줘. 이런 구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QL문을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딱 봐요. CRM은 고객 관계 관리. 모르시는 분들은 외우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가장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요. 고객 관리. 왜? 평생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ERP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사적 자원 관리. 엔터프라이즈고 R은 리소스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KMS는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알았죠?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될 용어들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그래서 딥러닝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있니 다음 중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건 뭐 파이썬 아시는 분들은 바로 찍었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당하는 거죠. 아나콘다는요 뭐냐면은 파이썬의 그 인터넷 버전이라고, 파이썬을 인터넷으로 아이파이썬을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카페, 텐서플로우, 이건 피아노 같은 경우는 플랫폼입니다. 딥러닝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 딥러닝 쪽을 제가 좀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책 이름은 없으실 텐데 아마 업그레이드 되는 PDF가 갈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 딥러닝이라는 것은요, 이게 실제로 제가 면접을 봐서 아는데, 성균관대 인공지능대학원 면접시험입니다. 작년도. 자, 딥러닝의 딥이 가리키는 건 무엇이냐. 자, 그거였어요. 자, 뭐냐면, 자,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잠깐 시간 어쩌면서 할게요. 뭐냐면, 이렇게 인풋이 들어갑니다. 입력층이라고 해요. 가요. 그러면 요 안에 신경만 모델은요, 이 안에 이거를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레이어를 쌓는 거예요.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와요. 아웃풋. 그렇죠?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아는 그거랑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자, 요 안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왜? 요거 하나하나 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우리가 보시면 요 하나만 갖고 보시잖아요. 요 하나만 갖고 보시잖아요. 뭐예요? 회귀분수하고 똑같아요. 이거 다 풀리 커넥티드라는 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 자, 독립변수 하나. 얘가 얘한테 가고, 얘한테 가고, 얘한테 가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회귀분석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하죠? 요 안에. 근데 또 얘가 또 여기 가. 그래서 요게 2개 이상 되면 딥하다 하는 거예요. 그 딥의 의미 알겠죠? 2개 이상 은닉층이 있을 때, 그걸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인공신경망을 기술을 기반해서 구축하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없어지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낸 거고 또 웃겨요. 이제 없어져요. 띠아노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고요. 카페는 이제 C++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텔 쪽은 쓰시는 걸로 아는데 대세는 이거예요.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 아시다시피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하는 딥러닝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는 원래 토치라는 거에서 파이썬에 맞게. 그래서 파이썬 문법하고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에 핫하죠. 그래서 파이토치 2가지 플랫폼이고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그 중에 뭐 LSTM이나 이거는 뭐 좀 깊긴 한데요. 이건 시각화 툴이에요. Convolution Neural Network라는 거고 제가 연구하는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데 많이 쓰는 게 이 2가지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즉 어떤 것이 계속 반복해요. 왜냐면 자연어 같은 경우는 자 봐요. 내가 했다니까, 내가 했어, 내가 했으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앞에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빈도수 확률로 맞추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걸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면 근데 이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여러분 그런 시험 한번 뭐 시간 된다면 마냥 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한테 그런 게임 많이 하잖아요. 아영 같은 데서. 막 이렇게 귀 막고 음악 틀고 여기서 어떤 춤추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 거기 뒤쪽 가면 이상한 걸 나오죠. 똑같아요.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할 때도 왜곡되는데 그래서 장기 기억을 잃어버리는. 왜냐하면 이게 딥러닝을 가니까 결국 뭐예요? 소실되거든요. 정보가. 그래서 그걸 담는 그릇이 LSTM이에요. Long Short Term Memory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둡이 나왔어요. 하둡이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둡은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창시했어요. 그래서 이건 병렬 처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1과목에 이게 나와서 내가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 기사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뭐냐면 하둡이 어떤 시스템이면요. 마스터가 있고요. 슬레이브가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 컴퓨팅 파워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케일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가 지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큰맘 먹고 그렇죠? 열심히 방학 때 외부 강 뛴 걸로 큰맘 먹고 이 노트북을 샀거든요. 자, 그러면 예전에 썼던 거 한 3배 비싸요. 그러면 성능이 좋겠죠, 그만큼. 자, 이렇게 하는 거에 스케일업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가 많이 쓰는 P2P나 그렇게 보면 돼요. 컴퓨터가 성능은 옛날 뭐 50, 60만 원짜리인데 그게 10개를 써요. 그러면 그걸 병렬 처리한다고 그러죠. 그걸 한꺼번에 쓰면 컴퓨팅 파워는 어차피 분산 처리하게 되면 똑같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컴퓨터를 서버처럼 쓰는 개념이에요. 하드는. 그래서 여기에서 중앙에서 처리를 하면 그 일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만 알아서 원래 하다 보면은 좀 복잡한데요. 하둡은 그죠? 왜냐면 이것도 플랫폼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컴퓨터를 하나인 것처럼 묶어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고요. 하드웨어 그 부족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느려요. 또 오픈 소스니까 뭐라 할 수도 없어요. AS가 전혀 안 되죠. 여러분 오픈 소스 공짜로 쓰니까. 그래서 하둡 에코 시스템이 등장해서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마 하둡 문제가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맥킨지가 언급한 빅데이터 가치를 만들어내는 5가지 방식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명성 제고로 연구 개발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했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요 폭탄 및 주요 변수 탐색으로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걔네가 언급했으니까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알고리즘을 활용한 의사결정 보조 및 대체인데요. 자, 고객 행동을 예측을 통한 서비스 개발은 이제 가치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걸 잘 몰라도 문제 속에 약간 말 문제는, 그렇죠. 아직까지 LSP는 답이 있어요. 잘 고민해 보시면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가치라고 돼 있죠. 요걸 한번 찾아볼까요? 맥킨지가 제 교재 아마 그렇죠. 요거예요. 빅데이터 가치와 영향. 빅데이터 가치를 만들어가는 관리 효율성 제고, 시뮬레이션 통한 수요 폭착, 주요 변수 탐색으로 경쟁력 강화, 고객 세분화, 맞춤 서비스, 알고리즘을 활용한 의사결정,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알았죠? 빨간색 친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강의 아니지만 저도 이제 시험 보고 경험으로 다 추출한 거예요. 꼭 외우셔야 돼요. 강의하면은 그래서 보시고 자, 이거 바로 이거죠. 근데 이거 문제가 답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냥 쳤는데 이거 뭐예요? 책임 원칙 훼손이죠? 이거 답이 잘못 나온 거죠. 인권 침해가 아니라 그냥 이렇다니까요. 죄송해요. 책임 원칙 훼손이죠. 알았죠? 아까 마이너스 리포트의 범죄 예측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범죄를 안 했는데 범죄 예측 프로그램으로 제가 범죄 그럼 결국 그거 아니에요. 제 범죄자처럼 생겼어. 그럼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예요? 아니잖아요. 너는 처음부터 범죄의 씨앗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런 사회가 정의로워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거 나왔을 때 진짜 논란이 많았던 그 당시에도. 그래서 논문에도 나온 거잖아요. 이게 연대 99년도 입학 시험에 나왔었어요. 실제로. 마이너 리포트로 과연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로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하둡 이게 나왔어요. 하둡은 참고로 말하지만 인메모리 시스템. 이거는 이제 외우세요. 스파크라는 게 인메모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둡은 하나씩 병렬 처리해가지고 아까 지금 했던 거 쭉 갔죠?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그거를 이제 느리니까 아예 메모리 상에서 저장을 한마디로 램이죠. 거기다 해놓은 다음에 바로 처리하게 하는 게 스파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방식으로 속도가 빠르다. 하둡은 느려 터져요. 대신 가격이 저렴하면서 뭐예요? 대용량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많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보통은 요 하둡으로 좀 느린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건 하둡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급한 거는 돈이 좀 들더라도 AWS나 애저 같은 여러분 아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요즘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딱 봐도 이런 문제가 있대요.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 특징이 아닌 건 통합된, 저장된, 변화되는 데이터죠. 변화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오답이 제일 많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면 영구 보장하는 게 아니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신 함부로 하지 못하게 뭐예요? 인증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화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한마디로 그냥 저장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아마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데이터베이스 정의나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빨리 나가야겠네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특성 꼭 기억하시, 큰 제목만 기억하세요. 뭐 정보 축적, 전달, 정보 이용, 뭐 관리, 기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이 메모했다가 저쪽에다 책 있으신 분들은 잘 옮겨 적으시고요. 자, 주관식 문제 이제 5개 풀면 끝날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요구 역량 2가지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요즘에 이것보다 더 까짓해서 하드 스킬은 뭐냐면 한마디로 코딩 이런 거 말 문제로 나왔어요. 코딩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고 통찰력, 서투르한 데이터 시각화예요. 알았죠? 중복돼서 제가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한 번 나오고 잘 안 나왔는데 빅데이터 기사 예상 문제로도 계속 언급이 되는 거예요. 기술사 시험에서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이거 이 기가 우리가 1기가냐 그 다음에 요즘에 TB라고 그래서 테라바이트 이러잖아요.
원래 이거 계산하는 것까지 기술사들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안 나오고 기가 테러, 기가가 테러해서 페타가 엑사있어요. 이렇게 외우셔야죠. 어떡해요? 외워야죠. 그쵸? 그쵸? 그 DIKW는 뭐라고요? 대전시켜. 알았죠? 그래서 이거 이마트의 다른 상품 또 L마트보다 쌀 것이라는 게 지혜라고 그랬죠. 아까 종합적인 결론을 보고 사과 가격이나 노트북 가격을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뭐야? 다른 것도 여기가 싸겠지 하는 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때? 이해한 건 정보인데 거기서 지식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해석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데이터 사이언스. 그렇죠? 뭐예요? 공학, 통계학, 수학 이런 거 그렇죠? 총체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DS, 데이터 사이언스.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 뒤에 문제는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시간 좀 됐는데요. 10분 쉬었다가 데이터 분석 기획 기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